이 강의는 통계학 입문 강의입니다. 선생님이 통계학 입문 교재로서 선택한 것은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엑셀, SPSS, R 이건 이제 통계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이 통계 전문 프로그램으로 배우는 통계학 입문 제3판이고요. 강상욱 교수님 외 8분이 같이 공조를 한 책입니다. 그리고 자유아카데미에서 출간한 교재인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의 겉표지, 앞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계학 입문 제3판이고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꽂이에 꽂혀져 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다른 통계학 입문 서적하고 비교해 볼 때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전체 부록하고 포함하면 약 700쪽 가까이 돼요. 보통 이제 통계학 입문서는 뭐 항상은 아닙니다만 많은 책들이 한 300쪽 안팎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책에 비하면 거의 2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다 학습하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알 수 있듯이 저자분들이 통계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아주 기초적인 거 그리고 쉽게 잘 비교를 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요. 그리고 책이 이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여기 통계 전문 프로그램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놨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다른 교재에 비해서 연습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달아놨기 때문에 통계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연습 문제를 풀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다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재 부록에 보면은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연습 문제 해답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나갈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재 연습 문제 양이 많고 그리고 이런 통계 전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두 1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그 본문뿐만 아니라 통계 전문 프로그램 활용도 연습 문제 양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한 장마다 약간씩 장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페이지 수가. 그래서 비록 부록까지 포함해서 약 700쪽 가까이 되는 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말 그대로 입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세요라고 설명을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깊이 있게 이게 이 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수식 관계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혹시라도 통계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필요하다면 그냥 그 결과를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통계 입문을 다 공부를 끝낸 다음에는 이 다음 단계는 예를 들어서 수리 통계학이라든가 뭐 일반 통계학이라든가 응용 통계학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산 통계학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는 전산 통계학 등을 공부할 수 있고 또한 확률론이라는 또 교과 과정이 또 따로 있어요. 통계학 분야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골고루 잘 학습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통계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강의는 통계학 입문 강의입니다. 보통 대학 1학년 교양 과목 이제에서 이제 한 학기 내지는 통계학과라면 2학기 가량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한 학기 내지 2학기 가량 학습하는 그 분량의 그 교과 내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부담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어떤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은 이와 같이 계산된다. 분산은 공식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선생님이 가급적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통계 처리할 때 꼭 필요한 어떤 공식과도 같은 거니까 필요하다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교과 과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장부터 1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편의상 이것을 크게 3파트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1부, 제2부, 제3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제1부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과 2장은 우리가 이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통계 자료를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장부터 이제 통계를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확률, 여기서 특히 4장 확률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경우의 수라든가 확률 이런 것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안 배운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에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연속형 확률 변수에는 뭐가 있을까 등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산형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항분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형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규분포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분포가 갖고 있는 특징들, 평균은 어떻게 되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지 등등을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를 확률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1부를 6장까지 학습을 하려고 하고요. 제2부는 바로 샘플링 하는 거예요. 표본을 선택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전체 모집단을 하나하나 추정하고 그 추정이 옳은지를 검증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과정으로 제2부는 제7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학습을 하고요. 그 양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다시 제3부로 나눠서 12장부터 나머지 17장까지를 학습하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 때 우리가 교양 필수 또는 선택 과목으로 한 학기 정도 또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통계학과는 2학기를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만약에 배운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담당 교수님마다 이 선택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4장, 5장, 6장은 굉장히 빠르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7, 8, 9, 10, 11장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담당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거라 보여지고요. 우리는 다 1장부터 10장까지 빠짐없이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강의를 통해서 통계를 자세하게 학습하려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 예상이 돼서 대학 강의처럼 스킵하고 설명하지 않고요. 1장부터 17장까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통계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구동하려면 아무래도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교재 매 단원마다 저자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 몰라도 이 엑셀 같은 경우는 쉽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엑셀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보시기 바라고요. 연습 문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강의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 한 학기를 하게 되면 4장부터 11장 그리고 이제 여기 13장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 아마도 요 분산 분석까지는 어느 선생님이든 간에 다 설명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시간에는 교재 제 1장과 2장 사실 1장과 2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책을 가볍게 읽어봐도 되는 단원이긴 한데요. 그래도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한다라고 기본 컨셉을 잡고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1부 1장부터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앞으로 이 통계 교재를 쭉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1장과 2장이 비록 간단한 내용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 나타나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1장 들어가면서 통계학이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얻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통계학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공부하려는 학문입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또는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후보자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내가 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라고 가정할게요. 이 지역구에서 다른 경쟁 의원들이 많이 있을 때 후보들이 있을 때 과연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몇 퍼센트나 될까 만약에 너무 지지율이 낮으면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선거를 한번 하는 경우라면 비용과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어느 선 이상이 되면 몇 퍼센트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후보들이 투자했던 금액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습니다만 만일 그 기준이 되는 최소 퍼센트를 못 미친다면 엄청난 인력과 경제적인 손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후보들은 이런 문제에 반드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기타 그러니까 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는 후보 입장에서는 과연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몇 퍼센트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요, 정말 자기 지역구에 모든 사람들 가가호 다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성향을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선거를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시간적인 문제도 생기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전수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큰맘 먹고 전수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속내를 정확하게 내세운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전수조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본을 선출하게 되죠. 무작위로 선택된 자신의 지역구 안에 있는 유권자들 대상으로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의 의견을 물어봄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득표율 또는 지지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통계학이라는 것은 전체 모집단이라 하거든요. 전체 모집단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인력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선택을 해서 이 표본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설문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신의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설문지를 통해서 검증하는 설문을 만들어요. 하나만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거짓으로 답변하는지 아니면 제대로 답변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이중삼중으로 체크할 수 있는 문항들을 잘 만들어서 이제 얘를 체크한 사람이 다음에 이걸 또 체크한다면 이 사람의 본심은 이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설문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학문도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런 설문지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표본을 선택을 해서 표본 조사를 해요. 그로부터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합니다. 통계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뭐 필요하다면 평균을 잰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평균이라든가 분산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로부터 우리는 전체 모집단이 과연 어떤 성향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어떤 샘플로부터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표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한 결과 그로부터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추정을 하거나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학은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로부터 여러 가지를 이제 기술 통계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모집단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을 추측을 해서 전체 유권자의 성향이 어떨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오차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못된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이중삼중으로 이 표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한 번에 어떤 표본 조사 갖고는 안 되니까 여러 차례 표본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평균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도 이제 샘플링 기법이라든가 표본 조사하는 기법 등은 이제 통계학의 또 다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문서적이기 때문에 이런 샘플링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 기술 통계학적인 분야와 그리고 그로부터 모집단을 분석을 하는 추측 통계학 분야 등을 개괄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통계학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은 모집단에 대한 성향을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모집단을 다 전수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계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을 어떻게 선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표본으로부터 정확하게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잘 학습을 할 건데요. 이런 표본을 선택하고 그리고 표본으로부터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추측 통계학 분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 파트 2 부분 이유가 이 추측 통계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정확하게 모집단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밀도 높은 통계 자료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2부 표본 선택부터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갑작스럽게 표본이란 말이 나오니까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재 순서대로, 저자분들이 책을 쓴 순서대로 자료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또 모은 자료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재 제1장 그리고 2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기술 통계학의 첫 스타트는 교재 제3장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통계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통계 자료가 모아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자료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이 자료로부터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을 얻으려면 뭔가 이 자료를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대학의 학생들의 혈액형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대학에 만약에 몇천 명 또는 몇만 명이 되는 그 대학이라면은 그것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혈액형을 다 조사하면은 결국 혈액형의 종류가 이렇게 몇 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혈액형은 A형은 몇 명인가, 그리고 O형은 몇 명인가 등등 이렇게 해서 잘 분류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각 그 혈액형별로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하나하나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도수 분포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분포를 이제 분류하는, 이제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을 변화할 텐데, 이 자료를 분류할 때요, 조금 전에 혈액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혈액형이라는 것은 명목형 자료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데이터를 키를 쟀다면 키가 만약에 160에서 170 사이, 170에서 180 사이 이렇게 해서 되는 학생들은 몇 명씩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수치화시킬 수 있죠. 계량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치적인 자료, 숫자형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그냥 양적인 자료, 계량형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혈액형 같은 경우는 이건 수치화시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A형, O형 이렇게 구별하는 것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명목형 자료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치화시킬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비계량형 자료예요. 양적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적 자료 안에는 명목형 자료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순서형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서형 자료라는 것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학점이에요. 학점. A학점, B학점, C학점 이렇게 돼 있을 때 학점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죠. 뭐 큰 학점에서 작은 학점, 또는 작은 학점에서 낮은 학점에서, 그러니까 낮은 학점에서 높은 학점이라는 얘기를 했겠군요. 낮은 학점에서 높은 학점, 높은 학점에서 낮은 학점 이렇게 이제 할 텐데요. 바로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는 순서형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통계학에서는 낮은 값에서 큰 값 순서로 보통 많이 배열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질적 자료 또는 비계량형 자료에는 바로 이렇게 명목형 자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혈액형, A형, B형, 이런 거, O형 이런 것들, 그리고 순서형 자료는 이제 학점, A학점, B학점, C학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범주형 자료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양적 자료가 있습니다. 양적 자료는 이제 계량이 가능하다,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적 자료는 계량형 자료로서 보통 이제 숫자형 자료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키를 재는 거 있잖아요. 키. 그리고 이제 몸무게를 재는 거, 예를 들어서 뭐 40kg에서 50kg 사이, 50kg에서 60kg 사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화시켜서 이렇게 하나하나 데이터 값들을 부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숫자형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숫자형 자료는 다시 구간별로 이제 자료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율로서 나누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 구간별로 나누는 것은 이제 온도라든가 뭐 10도에서 20도 사이, 20도에서 30도 사이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비율 자료는 이제 몸무게 같은 것을 우리가 비율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료를 구별할 때 질적 자료인지 아니면 양적 자료인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구별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료를 구별할 때 이렇게 구별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의 계층인데요. 보통 우리가 숫자형 자료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순서 자료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키를 잰다고 가정을 해봐요. 한 대학 또는 이제 한 대학에 너무 인원이 많으면 한 학과에 학생들의 키를 잰다고 가정할까요?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 3학년, 4학년 학생들의 이렇게 키를 다 쟀다고 가정했을 때, 자, 각각의 학생들마다 키가 수치화돼서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순서 자료, 다시 말해서 키가 이제 낮은 키에서 높은 키수로
작은 키에서 큰 키 순서로 이제 배열을 해요. 160에서 또는 150에서 160, 160에서 170 이런 식으로 순서 형태로 자료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목형 자료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 4학년 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뭐 순서형 자료로도 말할 수 있지만 명목형이 말 그대로 하나의 그 이름을 붙여서 하는 자료로서 구별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순서형 자료는 숫자형 자료는 순서형 자료로 만들 수 있어요. 적절하게 데이터를 잘 분류를 해서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명목형 자료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의 계층으로부터 이 거꾸로는 만들 수 없어요. 즉 명목형 자료를 가지고서 숫자형 자료를 만들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자 A형 혈액형이 만약에 50명이에요. 그로부터 예를 들어서 숫자형 자료인데 어느 학생이 50kg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묶어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명목형 자료를 가지고서는 거꾸로 갈 수는 없지만 숫자형 자료를 갖고 이렇게 필요하다면 순서형 자료로 바꾼다든가 명목형 자료로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렇게 자료를 구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시계열 자료인데요. 이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1년 12달 동안에 특정 지역의 그 계절적 온도의 변화 있잖아요. 몇 도부터 시작해서 몇 도까지 그런 그래프를 쭉 그려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시계열 자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식의 변동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마다 주식의 변동률이라든가 이렇게 수출입 증가와 감소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때 바로 이렇게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또 이해하기 쉬울 때도 있습니다. 횡단면 자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얘는 이제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했다면은 얘는 그게 아니라 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떤 횡단면을 만든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데이터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지역 순서로 배열한다든가 그렇게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래서 뭐 5월 달에 온도를 각 도시마다 온도를 측정한다고 가정해요. 서울 몇 도인가, 그리고 부산이 몇 도인가, 그리고 광주가 몇 도인가, 제주가 몇 도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횡단면 자료예요. 그리고 이제 패널 자료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자료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기 바라고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시계열 자료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도표 많이 나오죠. 바로 그런 것들이 시계열 자료에 해당됩니다.